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조언만 해드릴 뿐 결국 의사 선택은 본인 자신의 몫입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 날짜, 예.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네. 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 발표가 됐죠. 일본에서 예.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죠. 27개국에서. 예, 27개국에서. 그에 따른 이제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예.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막상 하고 이제 나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제 타격이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오늘 날짜로 그 코스피 지수가 2000점에 2000에서 예, 붕괴됐어요. 2000선이. 그리고 환율도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원화 가치로 떨어지고 있고. 예. 야, 이거 어떻게 예상이 되죠?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크나큰 경제 타격은 없겠지만 갈수록 경쟁이 상당히 심화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영향은 아마 내년 봄부터 크나큰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예. 크나큰 타격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갑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네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일본에서 또 이 양국 간에 서로 공멸을 초래하는 겁니다. 예. 양국 간에 경제적인 피해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나저나 이제 일단 기업들은 예. 기상 경영 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예. 신발끈을 단단하게 메고 힘찬 발걸음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네. 좋아지게끔 잘 기대해 조치를 보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2탄 시간입니다. 자, 윤경님, 제가 3달치 급여를 못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장이랑 친한 상황이라 저에게 너무 불친절하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군대 가는데 이 돈 어찌 받나요? 맞기까지 했어요. 지금 시대에. 윤경 씨는 지방노동청에다가 임금체불 신고서와 예. 진정서 제출하셨죠. 그런데 이제 근로감독관이 막 이렇게 민원인에게 말이죠, 예. 불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인들에게는 말이죠,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 불친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임금이 체불되게 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윤경 씨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근로감독관에게 좀 사정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군대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임금을 못 받게 되면은 네. 노동자가 말이죠. 네. 원래 못 받은 사람이 법원에다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금 청구 채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 가지고 노동자가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용자에게 대의권 행사해서 채권을 이렇게 회수하게 되는데, 군대를 간다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무조건 근로감독관에게 좀 사정 얘기하고 말이죠, 채권, 임금 채권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근로감독관이 사장이랑 친해서 제대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로감독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매해요. 근로감독관에게 그냥 부탁 한번 해보세요. 예. 인간적으로. 그 길밖에 없어. 지금 시간도 없고요.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우님, 신축한 건물의 경우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신축한 건물, 네네. 신축 시는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의 취득 원가는 토지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인데 아마 그런 장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취득가액을 모른다면은 국세청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매매 사례 가격.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 가격.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해서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격으로 한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격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한다.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예, 예. 영미킴님, 저점에 매물이 나올까요? 저점에 예. 어느 지역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저점은 있죠. 저점은 있겠죠. 그러면요. 그때도 매물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런데 아마 2020년 내년이죠. 예. 미국과 지금 경제 보복으로 부동산 타격이 온다면 예. 아마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말이죠. 겨울철에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럼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 예. 아무래도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안에서 또 경쟁이 붙어야 되는. 예. 배경숙님, 지금 상황 금을 사야 하나요? 달러를 살까요? 네.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뭐 달러라든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안전자산인 금, 달러. 네. 제가 올해 초에도 달러라든가 여윳돈 있으면 뭐 금도 사고 달러 사라고 했는데 예. 늦게 제 강의를 보셨나 보다. 예. 지금 원화 가치는 또 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니 그렇죠. 금이나 달러 뭐 둘 다 안전자산이죠. 예, 안전자산. 예. 기회가 되시면 몰빵하지 마시고 아. 사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철미님, 아는 사람이 전셋집을 구하려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대출이 많아서 전세금 대출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전세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야 했는데요. 계약금은 물론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 이거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잔금 못 치르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이런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어요. 아니 보통은 그 계약하기 전에 알아보지 않나요? 전세 대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하려면 전입신고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계약을 해야 되거든. 계약서가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으니까. 집주인과 상의해가지고요. 전세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월세로 사는 방법을 좀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또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했나요? 아니면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인간적으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길밖에 없지 뭐. 중도금을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러게요. 이거 참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나 봐. 그런가 봐요. 참 어쨌든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없죠. 남주킴님, 교수님, 경기 광주 역세권 개발지구 아파트 분양받은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하남시라서 광주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존권역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올해 경기 광주가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7개월 동안 1.05%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아마 분양 가격도 좀 확인해 보시고 분양받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분양 한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주 목적이라면. 투자 목적이 아니죠. 거주 목적이라면 받아볼 만합니다. 또 역세권 개발지구니까 그렇죠. 괜찮죠. 입지가 좋으니까. 전춘혜님, 교수님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니고 동대문에 사는 제 사촌 동생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몇 억을 번다고 하는데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분양을 받으면 투자 목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투자 목적으로. 청량리역 그 롯데캐슬 스카이 L65 지금 사실은 뭐 핫한 지역이죠. 핫한 지역인데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시면 분양을 받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65층짜리 건물이죠,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요충지가 될 수 있겠어요. 청량리의 약간 랜드마크 같은 느낌으로.
박수선님, 교수님 영상 잘 보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화성 뉴타운 상가 주택 매수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상가주택이구나. 예예. 우리는 상가주택을 법률용어로는 겸용주택이다. 겸용주택.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상가도 있다. 이런 예, 예. 건데 가급적이면 상가 면적보다 네. 주택 면적이 크면 좋아요. 소득세법에서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아파트가 없고 오로지 그 집이 한 채라면 네.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투자 목적인지 네. 뭐 거주할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거주하면서 뭐 상가는 임대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상가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 공실이 너무 많아. 공실이 많으니까. 네.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화성 뉴타운이죠? 예예예. 여기도 공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인구가 유입되는 세종시에도 말이죠. 상가 건물이 공실이 많은데 이런 화성 뉴타운 지역에도 좀 공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 일부는 상가 임대하고 네. 본인이 거기서 거주할 목적이면 뭐 투자 가치가 있어요. 뭐 본인이 거주도 하고 상가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투자 가치가 있겠죠. 예예. TJSEHFS님, 저는 부천이고요. 26평에서 33평으로 옮기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부천시는 하락폭이 좀 낮았어요. 상반기에 6개월 동안 떨어진 게 0.3%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게 좀 미미했지요. 예. 부천시를 하더라도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아마 계속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년에 아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대외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환경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저기서 세계 경제도 둔화되고 말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여파가 있죠.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내년이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님, 첫 번째 질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여쭤봤던 여성입니다. 49%와 51%의 차이점 무엇인지요? 지분이 똑같으면 집이 두 채로 인정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부부가 공동명의인데 뭐 49대 51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뭐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다 해서 불리기 많은데 집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50대 50 네. 2분의 1 공유지분 등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오히려 50%. 그리고 그렇죠. 집이 하나인데 남편도 50% 부인도 50%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49% 51%는 이거 의미가 없는 수치네요. 네. 그런데 참고로 하나의 주택을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부 2명이 아니고 3명일 경우에 그러면 아니죠. 세대원이 아닌 사람. 세대원이 아닌 사람. 남남끼리. 그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 앞으로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을 부부 앞으로 등기 안 하면 입주할 때 부부 앞으로 등기할 수 없나요? 재건축 원주민입니다. 분양권 계약 시 그 입주권이죠. 입주권 계약 시 부부 명의로 계약을 안 하셨구나. 그렇죠? 남편 앞으로 했나 보죠? 그러면 공동 명의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재계약해서 나중에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등기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재건축은요. 분양권이 아니에요. 입주권. 그래서 재건축 입주권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주택으로 봐요. 내 집 마련이 꿈님, 무주택자이고 청약가점 63점입니다. 청약자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둔촌 재개발 아파트 실거주 분양받는 것은 어떤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둔촌동 주공아파트가요 대단지예요. 10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12,032가구예요. 이 중에 이번 조합원 분양이 6,145가구. 그런데 이번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신청해가지고 선점으로 일반 분양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하. 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국민주택이잖아요. 네네. 4,370가구 중 네. 1,273가구가 일반 분양입니다. 아마 이거 받으실 것 같은데. 아하. 그리고 59제곱미터는 예, 예. 1,880가구 중에 158가구가 조합원 분이고 1,492가구가 일반 분양인데요. 일반 분양은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그러나 네. 중대형 아파트는 안 돼. 없어. 일반 분양 없어 하나도. 평수가 곧 저거 큰 평수. 큰 평수. 그러니까 84하고 59 미터. 가능합니다. 네. 뭐 청약가점 63점이면은 네, 가능해요. 괜찮고요. 네, 추천 한번 합니다. 예, 분양 예. 받아보세요. 예, 그리고 대단지고. 예. 예. 미래 가치도 있습니다. 미래 가치도 있고. 예. 내 집 마련이 꿈인데 내 집 마련 이번에 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 한번 해보세요. 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SWH님, 성수동 아파트 구입한 지 14년 정도 됩니다. 사정상 세를 놓고 있습니다. 비거주네요. 실거래가가 9억 좀 안 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는지요? 세금이 무서워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네. 1세대 1주택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아,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네. 네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분은 1세대 1주택이라면 네.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9억이 좀 안 되니까. 예. 예. 김용철님, 내년 5월이 전세 만기인데요. 할머니 명의로 계약을 했으나 할머니가 연초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기 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받을 수 없다라면 상속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 지금 법률용어로 한다면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피상속인. 네네.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인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임차권 승계라고 해요. 임차권 승계는 법률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촌 이내의 혈족만 임차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것. 네. 맞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네, 돌려줘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인간적으로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만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예. 임차권 승계는 가능하다. 네.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는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집주인이 보증금 주겠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칸타님, 교수님 실거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20대라 가점 청약이 아예 불가한데요. 서울 85초가 추첨제로 계속 넣어볼지 2020년쯤에서 은평 뉴타운 쪽 바로 입주 혹은 잠실 파크리오 일단 갭으로 매수하는 게 더 나을지 너무 고민됩니다. 야, 20대인데요. 예. 경제력이 대단하시네. 그러게요. 네? 예.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요. 서울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네. 조합원들이 먼저 신청해서 선점하므로 네. 추첨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85초가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은평 뉴타운 쪽보다는 네. 잠실 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잠실. 네. 대외 불확실성으로 부동산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니까요. 네. 서두르지 마세요. 예. 서두르지 마세요. 예. 저점 타이밍이 옵니다. 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작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35주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매주마다. 예. 그러다 요즘 이제 보합세, 보합세. 서울에 이제 약간 상승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아직 저점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저점이 아직 안 왔고. 예. 살짝 상승이지. 예, 이게 예.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수킴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청약금 2,200만 원으로 당첨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리 한번 해보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청약 당첨 시 무주택이었던 자가 주택 건설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청약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청약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은요, 청약 당시에는 3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또 다른 걸 사게 되면 안 되죠, 이거. 아하. 박탈당할 수 있어요. 박탈되는 거군요. 그러면요. 예. 그거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겠군요. 예, 그럼요. 예. 3년.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서민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인데요. 2014년도에 강남 동남권에 아파트 34평 분양받은 직후 1년 4개월 정도만 실거주했었고 전세를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거래가가 12억 정도 가고 투자 목적으로 2024년까지는 보유할 계획입니다. 만 10년이네요.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실거주를 1년 4개월 정도 했었는데 실거주 2년을 못 채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 저의 경우 장기 보유 혜택을 올해까지의 퍼센트율처럼 많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시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예. 보유기간 동안에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은 예. 이미 좀 보유했으니까 나머지 6개월. 그렇죠. 6개월이 아니고 이제 8개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2년만 거주하면 되는 거니까요. 1년 4개월 지금 실거주 했으니까 예. 8개월만 더 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송률님, 잘 봤습니다, 선생님. 농지팔 때 양도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자경농사 8년 제외 너무 힘들어요.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입니다. 농지를 대지 전용, 건축 후 2년 후 매매, 각각의 양도세 등등 양도세 절세 꼭 부탁드립니다. 자경농지가 8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네. 자기가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인 지역에서 자경을 했다. 네. 8년 이상 자경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야.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예.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무주택자라면 농지를 어떻게 하면 돼? 대지로 전용하는 거야. 대지로. 네. 그래서 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지. 아하. 그리고 건축 후 예.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 길밖에 없어. 그런데 참고로 예. 1세대 1주택의 그 부속 토지는 전체가 아니죠. 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5배까지고 도시지역 밖에 있을 것 같아. 도시지역 외니까 밖에 있다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아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제 집이 없다면 네.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2년 보유하고 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목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할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 보존 부담금 100분의 30을 납부해야만이 전용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의 희망님,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상가 경매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식업계 6년 차에 장사를 시작해보려는 입장에서 비록 세종시가 상가 공시률은 30%가량 되지만 다른 세종시 매물 중 상대적으로 괜찮은 입지라 보이는 곳을 낙찰가 40에서 50%에 산다면 투자가 아닌 주중에만 매장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좋은 기회는 아닐런지요. 사실 인건비 때문에 주말 운영도 의미는 별로 없는 듯해서요. 월세 250에서 300 내면서 하느니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가요? 세종시 상가 건물 낙찰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철저한 경영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그 투자 수익 대비 네. 투자 수익률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타 지역에 비하면 세종시 인구는 사실은 뭐 유입되는 지역 아니겠어요? 증가되는 지역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분은 지금 주말 영업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주중에만 영업할 건데 네네. 그래도 투자 분석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분석. 이분은 아마 그래도 요식업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어떤 뭐 분석을 해보실 거야. 그러나 하여튼 지금 세종시에 공실률도 많지만 상가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잘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역 분석도 해보셔야 되겠지. 지역 분석. 네. 중요하죠. 낙찰 받을 때는 법률 분석해봐야 되겠고요. 네. 지역 분석과 수익 분석, 그리고 또 그 전 소유자의 어떤 성향 분석까지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식업계다 보니까 이제 유동인구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서희님, 첫 번째 질문. 작년부터 지인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8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날짜는 밀리지만 들어오고는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임차인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 모진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원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월세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VAT는 10% 별도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보통 그렇게 작성을 하죠. 예. 그렇다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임대료 받을 때 예. 별도 10% 부가세 받잖아요. 받죠. 세입자한테. 그렇죠. 500이면 550을 받죠.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만약에 VAT 별도가 안 써있다면은 발행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원칙은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그래서 되죠. 이제 예. 임차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자기가 물건을 팔아서 낸 물건을 팔고 받은 매출세액에서 네네.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을 뺀 차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신고가 납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뭐 제대로 계약서를 썼으면은 예. 당연히 발행해야 되겠죠. 발행해야겠네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제주도 신공항 근처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13년 전에 7에서 8명이 평당 12만 원에 산 땅인데 그중 한 사람이 지금 평당 19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용도는 무슨 시설이든 들어올 수 있는 부지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공유 지분이잖아요. 공유 지분. 7명, 8명이 갖고 있다는 것은 7분의 1씩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공유자들끼리 정보 교환이 가능하신지요?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주소를 아신다면 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고 그 토지 등기부도 띄어서 7분의 공유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네. 거기 들어가면은 뭐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네. 들어가셔서 주소지 정확하게 입력하면은 주소지 입력하시고 하면 네. 그 토지 이용사항이 나오거든. 아, 정보가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라고. 만약에 공유자 7명이 가지고 있다. 뭐 A가 7분의 1, B 7분의 1 이렇게 있는데 공유자들끼리 정보 교환이 된다 몰라도 네. 그냥 공유 지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예. 예. 정보를 명확하게 예. 다 아셔야 함부로 되겠습니다. 계약하지 마시고요. 예. 정확한 정보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정남님. 매일 유튜브에서 교수님의 주옥 같은 정보와 경제를 배우며 제 3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59세 주부입니다. 저도 젊어서는 서울에 10여 년 살다가 남편 직장이 옮기면서 고향인 전라도 광주로 다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도 다시 서울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과 경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절약하고 살아도 물가 상승에 비교하면 결국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는 결과를 만드는 현실이기에 공부와 실전을 겸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경기든 호황기든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가져온다면 시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한편으론 안목과 경험이 부족해 걱정도 됩니다. 현재는 6천만 원이 있습니다만 교육비가 안 들고 검소한 생활 덕에 연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겸사 서울 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둘러보고 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투자처나 아님 작은 상가 건물을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님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뭘 모르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피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답이 아닌 살아있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에도요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예.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가 건물 투자도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학습을 하셔야 되지. 네. 특히 상가를 사는데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건물. 예.
집합 건물에 대한 근린상가라고 들어보셔서 근린상가. 근린상가 들어봤죠? 근린상가. 예. 이런 거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찾아오시면 상가 투자에 대한 분명히 방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네. 임장활동을 통하고 또 충분한 시장 조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본인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여윳돈 이렇게 이제 어렵게 1억을 모았는데 네. 잘못 투자했으면 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라고 투자한 건데 오히려 네. 손실이 생기면 투자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렇죠? 예.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부동산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용이 6천만 원 정도 이제 여윳돈이 있으니까 1년에 또 3천만 원 정도 예. 저축할 수 있대. 예. 그러니까 몇 년 모으면 매덕 되겠네. 그러네요. 네. 그럼 하여튼 일단 부동산 학습을 먼저 하시라고. 이 정도 그 자본금이면은 경매 쪽 어떨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죠. 경마도 괜찮고. 네.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네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할 텐데 예. 실전 경매 사례로 예. 들어보시고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한 후에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윤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이며 실수요자로 향후 1년 이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주공 16단지의 전세로 있습니다. 질문 1. 상계주공 16단지 24평과 과천 3기 신도시 20평대 신규 분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곳이 좋을까요? 이거 1번 질문 1은 예. 미래 가치를 본다면 당연히 과천 3기 신도시 아니겠어요? 미래 가치를. 네, 그래 사실은 예. 상계동 주공아파트도 뭐 그게 무슨 구에 들어갑니까? 도봉구인가요? 도봉구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예. 성북구 지나서죠, 도봉구. 도봉구인가 노원구인가? 노원구죠, 노원구겠죠. 노원구인데 사실은 노원구가 교통체증이야. 그래서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질 않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당연히 과천 3기 신도시 예, 거기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미래 가치가 있어요. 좋을 예. 것 같다. 그리고 질문이 현재 순수 자산이 2억 5천 정도입니다. 상계주공 16단지는 대출 끼고 가능한 금액인데 과천 3기 신도시 신규 분양은 어떤가요? 분양 시기나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내가 과천 3기 신도시를 추천했는데 예. 그런 질문이군요. 예. 근데 사실은 과천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가 계획대로 네.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된다면 네. 좀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락 안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조만간에 국토교통부가 민간 분양 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면 할 것 같아요. 자, 질문 3. 좋은 매매 시기는 언제인가요? 19년 말, 20년 말? 투자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단지 어렵게 모아 장만한 집이 억울한 느낌 같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외 불확실성, 네. 지금 미중과 무역 분쟁,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이렇고서 경제 상황이 지금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사갈 지역을 정해놓고 매매 가격 변동률을 계속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품과 손품을 팔아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년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020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아가도시님,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애청자랍니다. 저희 부부는 지방에 살고 있고 대학생 아들은 서울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이나 저렴한 국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학생인 경우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그 기준선이 궁금하고요. 아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어 자기 소득이 생기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자녀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 구성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이 있다면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세대주로서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 학생은 대학생이거든. 네네. 그리고 부모 소득이 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행복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런데 원래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네. 인근 시세보다 60%, 80%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게 행복주택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행복주택은 4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6년에서 20년 동안 청년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제 서울시가 제공하는 게 행복주택인데 네. 아마 이 대학생은 부모님이 좀 소득이 많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행복주택은 예, 예. 아무나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거든, 시장이. 예.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안에서도 행복주택 안에서도 경쟁이 그렇죠, 있으니까. 치열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JD 장님, 교수님의 매일 유튜브 감사합니다. 60대 중반으로 부부가 절약 정신으로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5년여 후 퇴직하게 되어 노후가 걱정입니다. 현재는 서울 제 명의 아파트에서 부부 거주, 가족 주부 명의 소형 아파트는 보증금 월세와 제 급여로 생활. 질문입니다. 보증금 1억 5천을 활용하여 이수역 부근에 투룸빌라 3억 5천 이내를 매입한 후 2년 후쯤부터는 월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 빌라 매입 시 부부 공유 소유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족 명의 또는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등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50대 50. 네, 그런데 자녀분들이 있겠죠? 예. 자녀분들이 있으면 부모가 성인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7분의 1씩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7분의 1. 예, 예. 아들이 하나 있다면 예. 그리고 남편 7분의 3, 부인 7분의 3. 왜 내가 7분의 1을 했느냐? 네. 3억 5천만 원이면 나누기 7 해보세요. 5천이잖아. 5천이네요.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네.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면은 네. 남편과 부인은 7분의 2.5. 7분의 2.5. 아, 그러면 7분의 5가 되겠죠? 7분의 1, 1. 이렇게. 그리고 장남 7분의 1, 차남 7분의 1. 아, 이러면 공동 소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처분할 때도 예, 예.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 1인당 250만 원 공제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 자, 또 8월 지금 이제 촬영이 첫째 주예요. 예, 예. 지금 휴가를 뭐 지금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갈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네. 예,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늘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